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외교의 질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미국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기조연설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알리고 한반도 평화 구상도 전한 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안보리 회의도 주재할 예정인데요. 한국 자본시장의 대전환을 위한 투자자들과의 만남도 예고됐습니다. 첫 소식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성남 서울공항,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190여 개국 정상급이 참석하는 유엔 총회는 세계 최대 다자 외교 무대로 꼽히는 만큼 중요도가 남다릅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24일 새벽쯤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서 12.3 계엄 이후 복원된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제 외교 무대로의 귀환을 알릴 예정입니다. 취임 후 첫 기조연설인 만큼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실용외교 전략과 함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새 정부의 구상을 세계 정상들에게 설명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만 국제정세와 북한 핵개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대북 제재 완화 같은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튿날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해 AI와 국제 평화, 안보 분야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유엔 행사 전후엔 경제 행보에 나섭니다. 코스피 5,000원에 걸고 자본시장 대전환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은 미국 도착 직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을 만나고 마지막 날에도 투자 관련 행사에 참여합니다. 일정 중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 해외 정상과의 양자회담도 예정돼 있는데 지난달 이미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계획에 없습니다. 오는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모두 방한할 예정이어서 한미, 한중, 나아가 미중 정상회담의 장은 한국 경주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국 전 진행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선 북한 핵 동결에도 일단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북미 간 합의가 있다면 또 임시적으로란 전제 조건을 분명히 했는데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의 물꼬를 트고 성과를 내기 위해선 현실적인 접근부터 시작하자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영국 언론 B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 핵 동결이 임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가 북한의 핵무기 생산 중단에 일단 합의하면 한국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잠정적 응급 조치로서 핵 개발, 수출, 미사일 개발 등을 현 상태에서 멈추는 것 자체도 유익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2022년 핵 보유국 선언을 한 북한이 매년 최대 20기씩 핵무기를 생산하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완전한 비핵화만 고집하기보단 현실적인 목표부터 시작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시도를 계속할 거냐, 아니면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일부라도 이뤄낼 것이냐가. 다만 이 대통령은 비핵화의 최종 목표가 동결이 돼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게 최종 합의다, 끝이다 이러면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잠정적으로야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가 돼달라 제안했던 이 대통령은 북미 정상 간 신뢰가 있는 걸로 보인다며 두 정상이 다시 만날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내비쳤습니다.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선 3,500억 달러짜리 투자가 걸린 한미 관세 협상에 관련해 녹록지 않은 상황을 전했습니다. 특히 안전장치 없이 미국의 요구대로 현금을 투자하게 되면 한국은 1997년과 같은 금융위기를 맞을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통화 스와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3,500억 달러를 인출해서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으로 송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맞게 됩니다. 다만 양국이 혈맹 관계인 만큼 최소한의 합리성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불안정한 상황을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 이민당국의 우리 근로자 구금 사태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 과도한 법 집행 때문이라 이해한다며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과 대화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비핵화를 포기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는데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는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고까지 언급하며 한켠에선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열어둔 겁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연설의 절반을 미국, 한국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썼습니다. 정세 추이를 엄정히 분석하시면서 공화국 정부의 원칙적인 대미, 대한 입장을 천명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은 핵 보유를 북한 헌법에 못 박은 만큼 비핵화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면서 다만 허황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대북 제재 완화와 비핵화를 맞바꾸는 식의 협상은 않겠다. 대화를 하려면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하라는 대미 압박입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와의 관계를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트럼프의 결단을 촉구하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Well, I mean, it's hard to say that, but I'd like to meet him this year. 김 위원장은 그러나 한국을 향해선 마주 앉을 일이 없고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통일도 불필요하다는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단계적 비핵화 제안과 새 정부의 대북 정책도 달라진 게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핵 위협과 함께 비밀 병기를 새로 보유했다며 군사적 성과도 과시했는데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긴 안목을 갖고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북미 대화 지원 등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자, 외교안보팀 신재훈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자,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같은 날이죠. 북미 대화 그리고 비핵화 관련된 메시지를 내놨어요. 자, 북한 쪽 어조가 비핵화 얘기할 거면 대화 없다. 뭐 이렇게 강경하긴 한데 이번에는 좀 다른 속내가 꽤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조건만 맞으면 만날 수 있다. 이런 여운을 남겼는데요. 때마침 이재명 대통령도 비핵화는 궁극적인 목표지만 일단 핵동결도 임시조치 차원에서 용인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비핵화라는 말 대신에 핵동결을 던지면서 접점 찾기에 나선 걸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 이런 의사를 피력해온 만큼 남북미 간 멈춰섰던 대화 재개의 분위기가 조금씩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당장 다음 달 말에 에이펙 정상회의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데 북미 정상이 그때 만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다고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하기도 어렵습니다. 두 사람은 실제로 2019년에 하노이 노딜 이후에 트럼프의 제안으로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집권 2기 이후에 분쟁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노벨 평화상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트럼프가 대화에 좀 더 적극적이고요. 북러 군사협력이 북중러 안보협력으로 번지지 않게 나서야 될 면분도 충분합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연설에서 시간은 북한 편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대화가 늦어질수록 핵무기를 더 만들면 된다 이런 뜻이어서 트럼프가 어떻게 김 위원장을 끌어들일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은 미국하고만 얘기하겠다, 뭐 남북관계 없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도 다자간 외교에서는 뭔가 분명 틈이 생기긴 할 텐데 다만 이 북미 대화가 진전이 됐다가 비핵화라는 종착역까지 못 가고 북한 핵 보유만 용인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현재 스웨덴 연구소는 50기, 한국 국방연구원은 많게는 90기 정도의 핵탄두를 북한이 보유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북한의 위협이 더 커지지 않게 멈춰두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해법을 모색하자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입니다. 양무진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입구에서는 핵군축, 마지막 상태에는 비핵화, 다시 말해서 핵군축적 과정을 통한 비핵화, 이것이 절정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우리가
운전자석을 고집할 일은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의 주도권을 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응할 수 있도록 하되 북한의 핵 위협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줄이는 방안을 미국과 조율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조현 장관은 미국과 북한이 테이블에 앉기만 하면 우리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외교안보팀 신재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12.3 내란 이후와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도 별다른 입장이 없던 조희대 대법원장인데요. 범여권으로부터 거센 압박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오늘 꽤 길게 직접 묘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지나친 형벌을 제한했다라는 내용 등인데요. 이게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일까요?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조희대 회동설을 제기한 여당으로부터 거취 공격을 받았던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대법원이 주최한 국제 행사인 세종국제 컨퍼런스에서 현재의 논란에 대한 입장으로도 읽힐 수 있는 개회사를 발표했습니다. 법은 권력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습니다. 성급해 보였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비판과 내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현 재판부의 더딘 재판 진행에 대한 우려가 모두 나오고 있는 상황.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의 신속한 재판 진행 정책도 언급했습니다.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체되지 않도록 하며 고문과 지나친 형벌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회동설 녹취가 인공지능 음성으로 재구성된 거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발표 주제에 인공지능이 있어서인지 공교롭게도 AI와 관련된 언급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회동설의 근거를 요구받고 있는 민주당은 근거에 대한 즉답은 피하는 대신 본질은 내란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과 국무총리가 대선을 앞두고 부적절한 공모를 했다는 중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국민의힘 고발 외에도 이 의혹 제기와 관련돼 명예훼손 혐의 고발이 4건 접수돼 수사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여당에선 사법 불신을 초래한 대법원장의 오만한 궤변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오는 30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종대왕을 거론하며 민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오만한 궤변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야말로 세종대왕이 꿈꿨던 민본사법을 구현하려는 것이라며 사법 불신을 초래한 조 대법원장이 민본과 민심 수렴을 거론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만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 사법 권력을 휘두르고 방탄 법원을 자처하며 대선 개입 의혹까지 촉발한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까지 의결했습니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추 위원장의 긴급 상정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반발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청문회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뿐 아니라 사건을 처음 배당받았던 오경미 대법관과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현 부장판사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추 위원장의 기습 처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사법부를 단두대에 올리는 입법 폭거라고 규탄했습니다. 사법부를 붕괴시킨, 사법부를 무너뜨린 가장 중대한 입법 쿠데타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오늘 3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인데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실제 출석할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모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김건희 씨 재판에 대해 1심 법원이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첫 재판에서 법정 촬영을 불허하며 특혜 논란을 키웠던 내란 사건 1심 재판부와는 다른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3대 특검 사건의 2심을 맡을 서울고등법원은 신속 재판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는데 대법원장 그리고 내란 사건 1심 재판부와는 달리 사법부에 대한 비판에 귀를 기울이는 듯한 행보가 계속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모습은 두 번째 재판에서야 공개됐습니다. 재판부가 첫 재판에선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위원 재판장은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지 못했다고 했지만 대법원 규칙엔 재판 전날까지 촬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선 촬영이 허가됐지만 이미 특혜 논란이 커진 뒤였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 준비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면 김건희 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는 내일 모레 오후 2시 10분부터 열리는 김건희 씨 첫 재판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특검법이 아직 시행되기 전이라 재판 전체가 중계되는 건 아니지만 김 씨가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재판부는 이미 준비 기일을 생략하고 처음부터 공판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3대 특검의 1심 사건이 들어오는 서울중앙지법이 배당 조정, 판사 추가 투입 등의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등법원도 오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대책 마련에 뜻을 모았습니다. 집중심리 재판부를 운영해 쟁점이 같거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특검 사건은 가급적 함께 배당해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최근 불거진 재판 지연 우려를 의식한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이 같은 대책은 한두 번의 논의를 더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다시 한번 출석을 통보했지만 건강 때문에 출석을 못하겠다면서도 방문 조사에 대해선 또 응할 기색을 안 보이는 윤 전 대통령 측인데요. 이렇게 2달 넘게 형사 사법 절차를 뭉개고 있으면서 보석이 허가되면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나가겠다며 일단 풀어달라는 건데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내일 나와달라는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당뇨 망막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특검 측은 신속한 진상규명이 가장 우선이라며 구치소 방문 조사도 괜찮다는 취지를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방문 조사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은 2달 넘게 형사사법 절차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새로 시작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변호인 접견 시간 등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재판이 늘어나면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석이 허가되면 앞으로 재판에도 성실히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재판부가 믿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뒤 정작 직위원 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10번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강제 구인 시도도 거세게 반발해 연이어 무산시켰습니다. 피해자의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 9시 40분 집행을 중단하였습니다. 보석 여부를 결정할 신문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사이 이른바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에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오늘 법원에선 한 총재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혜리 기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신문은 끝난 거죠? 네,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시작된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신문은 저녁 6시 반쯤 끝났습니다. 12시 50분쯤 법원 앞에 도착한 한 총재는 부축을 받으며 차량에서 내려 휠체어에 탄 채 법원에 입장했습니다.
법원을 찾은 통일교 신도들이 총재님 사랑합니다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한 총재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눈을 감은 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신문이 끝나고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향하면서도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고 부축을 받아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전달된 거 정말 모르셨어요?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랑 명품 가방 전달했다는 것도 보고를 못 받으셨던 거예요?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권 의원한테 세뱃돈 줬다고 했는데 얼마 주셨어요? 총재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영장심사에서 특검은 총 600쪽이 넘는 발표 자료와 의견서를 통해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 총재가 3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증거가 있는데도 모든 혐의를 부인한 점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실제 한 총재는 특검 조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청탁금지법에도 걸리지 않는 최대 금액인 100만 원의 세뱃돈을 건넨 부분만 인정했습니다. 한 총재 측은 오늘 신문에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권 의원과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건네는데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요. 계속해서 주장해온 건강 문제도 강조했습니다. 한 총재가 고령이고 또 최근 신장 시술 등으로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법원에선 특검이 한 총재의 공범으로 보고 있는 통일교 2인자 정원주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도 진행 중인데요. 두 사람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건진법사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 당시 사건 담당 검사와 검사장 등이 오늘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기억이 안 난다거나 자신이 잃어버린 건 아니라고 답했는데요. 이 와중에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회의가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앞선 1차 청문회와 달리 신흥석 전 남부지검장과 건진법사 수사팀장이었던 최재현 검사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잘못한 거죠?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없앤 건 아니라거나 검찰이 고의로 은폐한 건 아니라는 답변만 이어졌습니다. 저는 없애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고의로 증거를 은멸하고 그걸 은폐했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띠지 분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도 인정했는데 압수물이 훼손된 점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될 쯤에 보고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고 현안 증거물품이 훼손됐어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은? 분실 책임은 결국 수사관에게 떠넘겼습니다. 담당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해왔던 방식 그대로 따라서 큰 생각 없이 그러니까 유실된 걸로 판단하고 계신다 이거죠? 예. 수사관들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기존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당초 청문회는 오전부터 열릴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충돌로 회의는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정치공작 가짜뉴스라고 적힌 팻말을 붙이고 나왔는데 이걸 떼라는 추미애 위원장과 논쟁이 붙은 겁니다. 왜 검찰개혁하자는데 회의 방해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추 위원장이 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명의 발언권을 박탈하고 퇴장하라고 하자 야당은 입틀막이라며 위원장을 둘러싸고 반발하면서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우리 5명 중에서 3명이 발언권이 없어요. 발언권을 박탈하는 건 우리의 실체입니다. 우리 회의가 보고 싶어요.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이 법사위를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선거판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 위원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이른바 무한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5년 8개월 만에 대규모 장외 집회에 나선 국민의힘. 여당 대표라는 정청래는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놈들이라는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정부 여당을 비난했던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장외투쟁에 대해 시원했다, 지지층 결집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과 부정선거론자들이 집회에 참석하면서 중도층의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중도층의 마음을 돌리는 데 도움이 되느냐. 그걸 저희 지역 주민들이 그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특히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절연하지도 못한 채 임기 100일을 갓 넘긴 이재명 대통령을 끝내야 한다는 주장엔 당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임기가 지금 시작된 이제 100일 남짓 넘었는데 여기서 중단해야 된다. 염려스러울 부분이 없진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당분간 대여 공세를 멈추지 않을 기세입니다. 특히 오는 25일 본회의에 올라갈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저지하기 위해 상정되는 모든 법안을 상대로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조직을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으로밖에 생각할 정치적 목적으로 쪼개고 붙이는 식의 조직 개편은 결과적으로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킬 수가 있다. 또 대구에 이어 이번 주말 서울에서 장외 집회를 열어 추석 전 대여 투쟁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국민의힘 장외 집회에서 지도부가 직접 대선 불복성 주장을 하자 민주당은 최약체 지도부라며 비판의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또 11만 통일교인 집단 입당이 사실이라면 applauso a Charlie Kirk che arrivi fino all'Arizona. 여기에 전 세계 극우 세력이 집결했습니다. 영국 극우 세력의 상징인 성 조지 십자가 깃발이 나부끼는가 하면 프랑스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 대표가 참석해 반이슬람, 반이민 정서를 부추겼습니다. Si può rischiare la vita per aver disegnato una vignetta o per criticato l'islamismo radicale. 미국 하원 의장은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Our friends more than 4,000 miles across the Atlantic.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쿠데타를 모의해 27년형을 선고받은 남미의 트럼프,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아들도 단상에 오르는 등 지구 곳곳의 극우 세력이 찰리 커크의 암살을 계기로 한데 뭉쳤습니다. 비슷한 시각 수도 로마에서의 집회엔 극우 성향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Perché smontava la narrazione imposta dal mainstream con la logica, perché dava voce a quella maggioranza di persone. 이처럼 미국 극우의 영향력은 실제로 유럽의 정치 지형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중도 성향 정권을 극우 연합으로 교체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부통령이 힘을 실어준 극우 독일 대한당은 총선 득표율 2위를 기록했고 폴란드에선 트럼프 측근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공개 지지한 우파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겁니다. 이미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극우 정당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극우의 후원까지 더해지면서 극우 세력이 유럽의 주류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폭탄 인상 여파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돈으로 사는 방식은 더 노골적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돈벌이가 되겠지만 결국은 미국이 핵심 인력을 잃는 소탐 대실이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워싱턴 김정호 특파원입니다. 외국인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의 이유도 폭탄 관세 때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업들의 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구글에 이어 월마트 등 다른 기업들도 행정명령의 의도가 명확해질 때까지 미국을 떠나지 말라고 해당 직원들에게 잇따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전문직 H-1B 비자 신규 발급은 14만 1000건, 이대로라면 기업들은 140억 달러의 추가 비자 비용을 내야 합니다. 수수료를 140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으로 100배 올린 미국 정부로서는 앉아서 20조 원 가까이 벌게 됩니다. 영주권은 더 금전 친화적입니다. 골드카드로 이름 붙인 새 이민 비자는 미국 정부에 100만 달러, 우리 돈 14억 원을 기부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A new visa pathway for foreigners of extraordinary ability who are committed to supporting the United States for a payment of 의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70억 원을 내면 초고속으로 체류 자격을 주는 초고가 플래티넘 카드도 트럼프의 수건 사업입니다. Which we'll use for cutting taxes and paying down debt. We think it's going to be very successful. 폭탄 수수료는 사실상 몸값 요구서라는 미국 이민 변호사협회 측의 평가대로 또 소송전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 같은 미래의 인재에게 문호를 열었던 전문직 비자의 몰락은 결국 미국의 자해 행위가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시민계획, 즉 계몽이라는 이름하에 핵심 인력 유치에 사활을 건 중국이 수혜자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Losing all this talent, both education talent, students and scholars that are coming in, a negative impact in the U.S. and a net positive for China. 비자 장사는 마치 관세를 매기듯 돈으로 이민자를 고르려는 트럼프 시대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기회의 땅이라던 미국이 탐욕의 상징이 돼버렸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